빌라 신축 분양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 신축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거,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특히 뭐 항상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에서는 특히 큰 문제고요. 계약서를 뭐 즉흥적으로 써도 안 되고 당일날 쓰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어떤 뭐 내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계약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날인하는 순간 뭐 설명이 뭐 조금 뭐 부족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니까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고 계약서를 썼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합의로 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서로 동의한다는 겁니다. 동의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거라서 잘 모르고 썼는데요 라는 거는 잘 안 먹힙니다. 그게 좀 훨씬 불리해지는 거라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거나 하는 것들, 특히 이제 계약금을 뭐 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. 거기다가 이제 계약금 보낸 것도 문제인데 뭐 만약에 중도금을 막 냈다 이러면은 더더욱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축 분양 같은 게 뭐 아파트는 이제 청약 제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이렇게 사기 칠 수가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잘 모르는 분들도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냥 청약 넣어가지고 막 당첨돼서 그냥 계약서 쓰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뭐 이제 뭐 생숙이나 아니면 뭐 호텔 같은 거 호텔 막 지분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리조트에 뭐 전화 받고 리조트 뭐 판매하는데 갑자기 뭐 꽂혀가지고 오션뷰 나오는 리조트 뭐 회원권을 준다고 그거 하면은 뭐 1년에 뭐 10박을 줘가지고 뭐 부모님 모시고 가라는 등 이런 전화에 갑자기 그냥 꽂혀가지고 막 계약금 쏘고 막 계약서 쓰러 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. 오피스텔 분양권 정리하고 싶어요. 네.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빌라도 그렇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계약이라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뭔가 그 구제를 해달라라거나 뭐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. 사실 전세 사기라고 불릴 만한 것들 중에 거의 90% 정도는 내가 조금 잘 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전문가 수준도 아니야. 사실 전문가 수준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경매나 이런 지식이 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도 충분히 그걸 피하거든요.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. 와 이거는 진짜 와 당했다.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. 뭐 서류 위조 같은 게 들어갑니다. 막 서류 위조를 하고 아니면 뭐 중개사가 막 작정하고 막 신분증을 막 위조해서 막 캡처한 걸 포토샵으로 막 바꿔가지고 뭐 한다든지 말 그대로 진짜 이거 돈 들고 날라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죠. 근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까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뭐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나라가 아주 뒤집어졌겠죠. 근데 그럴 일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거예요. 이제 신축 빌라인데 뭐 전세로 그냥 들어가면 내 돈 받겠지. 거기에 뭐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. 중개사가 이건 안전하다고 했어요. 뭐 이런 거. 아니면은 그냥 알아봤는데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. 약간 뭐 이런 약간 안일한 느낌도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정부든 뭐 국가가 뭐 교육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?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도 해야 되지만 아니면은 뭐 그런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. 그러면은 그러려고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 중개사한테 뭐 권한과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뭐 부과를 하든지 뭐 이런 제도적인 좀 이렇게 확립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은 정부가 다 책임져라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는 막기가 힘든 거예요. 왜냐면 개인 사금융으로 그냥 전세 계약서 막 써버리는 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일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게 월세를 산다든지 뭐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걸 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한다든지 뭐 저는 보증보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증보험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? 라는 거라면은 사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먼저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우선 계약을 할 테니 보호를 해주세요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. 이건 잘못된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숲이 있어요. 어떤 숲에 뭐 맹수가 살아. 그럼 맹수가 산다는 걸 알았으면 안 가야 돼. 맹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 가겠습니다. 대신에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물론 거기에 표지판도 세우고 철조망도 잘 세워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마을 고을에 거기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야 여기는 맹수가 많고 문제가 많아. 그런 거라고 내가 알았다면은 사실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
계약서 같은 거 쓸 때 항상 조심하시고, 특히 이제 내 돈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맡기는데 그 맡길 때 유독 나한테 뭘 잘해줘. 막 에어컨도 달아준다 그러고 뭐 입주 청소도 대신해 준다 그러고 뭐 화장지를 막 갖다 주고 이상하게 뭐 나한테 막 선물을 줘.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. 세상에 나를 너무 갑자기 좋게 봐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유독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.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나와의 어떤 거래 관계자다. 근데 호의를 베푼다. 그건 좀 조심해야 될 일인 거죠. 노숙자 형님한테 무계부로 넘기는 것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? 시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. 사실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를 들어가는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가장 중요해요. 왜냐하면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집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 집을 빌려서 내가 돈을 준 거니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. 내 돈을 맡겼으니 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니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내가 그냥 그 아는 친구한테 2억을 빌려준다고 칩시다. 내가 아는 친구한테 2억을 그냥 빌려줘.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? 2억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. 얘가 갚을 확률이 있을까? 갚을 능력은 있을까? 라고 하면서 얘 뭐 직장도 볼 것이고, 아니면 뭐 얘 어떤 뭐 혹시 뭐 보증 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보증이라도 좀 서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기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 친구인데 그냥 2억을 빌려주는 게 좋은 거죠. 돌려주겠죠 뭐 라고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리고 빌려줄 수도 있죠.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? 야, 너 그 친구 뭘 믿고 빌려줬니? 라고 물어보잖아요.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전세 사기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우선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 시세는 뭐 중개사가 2억이라고 해서 2억인 줄 알았죠 뭐. 그리고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. 근데 집값이 1억 8천이었는데 내가 전세를 2억에 살았네요.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. 우선 기본적으로. 아니요. 왜요? 중개사가 시세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? 아니 중개사는 건설사나 뭐 집주인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시세라는 거는 변동됩니다. 그래서 이 시세라는 거에 대해서 뭐 중개사가 2억이에요라고 말한다는 게 사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뭐 누가 봐도 2억인 전셋집을 뭐 5억의 전세를 주고 이러면은 뭐 법정까지 가볼만 하겠지만 뭐 1억 8천 정도에서 1억 7천 정도 전세 시세인데 2억에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기냐, 이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지금 중개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하는 게 먼저죠. 그래서 그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죠. 임대인이 군말 않고 돈을 잘 주는 경우, 그게 이제 1번이죠. 그다음에 임대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배째는 경우, 이게 2번입니다. 그러면서 이 2번인 경우에 경매를 내가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사실 전세 시스템의 한 축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는 을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집주인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왜 다른 데다가 쓰고 왜 투자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통장에 잘 넣어놓고 있어야죠라고 말하는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. 내 집을 전세를 줘요. 그리고 전세를 준 다음에 무이자로 빌린 거죠. 그 무이자 빌려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습니다.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자 몇 프로 받았다고 쳐요. 그러고 나서 나갈 때 그대로 빼서 주래. 그럴 거면은 그 집주인이 뭐하러 그걸 합니까? 그냥 이 집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주는 게 낫죠. 그게 훨씬 낫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전세를 준다는 거는 대출 받아서 월세 주는 거 대비 조금 대출도 좀 편하게 받고 대출 비율도 좀 더 늘리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일종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전세를 주는 것이고, 반대로 이제 집을 얻는 분들도 월세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전세 들어가고, 요즘 전세 대출도 잘 되니까 이자를 고려해 보면은 월세보다 한 최소 10만 원에서 한 2, 30만 원 싸네 해서 이제 그 돈을 좀 이득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, 이런 서로 그 니즈가 맞아서 가는 건데 맡겼으니까 알아서 줘야죠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런 건 아니다. 그래서 경매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. 집주인이 돈을 안 줘? 그러면 이 집을 경매 쳐가지고 네가 돈을 받아가라는 게 경매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경매 제도라는 개념을 꼭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얻으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전세를 얻을 때 경매에 대한 개념이 없다. 그러면 최소한 시세라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2억이다. 이러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저는 시세 조사를 할 줄 모르고요. 이 동네 시세가 신축이라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계약서는 쓸게요가 사실은 문제입니다. 잘 모르겠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. 어떻게든 안 해야 됩니다.
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는 이유가 그거죠. 얘네들은 잘 몰라도 그냥 하니까. 뭐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마찬가지였지만 좀 어리숙하죠. 어리숙하고 제도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. 그냥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친구들을 노리는 겁니다. 사실 이 어떤 사기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될 때까지 하면 돼요. 사기라는 거는 뭐냐면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면 돼. 약간 의심하는 애들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전세를 놓으려고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인데 2억 5천에 전세를 맞추려고 몇 명을 손님을 보여줬겠어요. 잘 생각해 보면 세입자들을 많이 보여줬겠죠. 근데 그 세입자들이 봤는데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. 아니 여기 시세가 얼마예요?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. 아니 이거 그냥 뭐 너무 전세 2억 5천 말고 뭐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로 전환하면 안 돼요?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죠. 그런 사람들 다 보내. 그런 사람들은 아 그러면 저희 집주인이 계약 안 한답니다. 아 그냥 가시죠. 네, 다음 사람 해가지고 걸릴 때까지 그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이다 해서 이 동네 뭐 시세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런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 보증보험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 요즘에 보험 한 30만 원 내면 다 해줘. 내가 30만 원 내줄게. 이런 사람들 돈 모자라? 그럼 내가 빌려줄게.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. 안녕하세요.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갱신권을 쓰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도하는 방법이 뭔가요? 그냥 집을 내놓으시면 되고요. 갱신권을 썼다 안 썼다랑은 집 팔고 안 팔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 게 있죠. 임차인이 있으면 그 한때 집을 잘 못 팔았어요. 왜 그러냐면 집값이 막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에다가 전세도 막 급등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어떤 걸 했냐면 집을 아예 안 보여줬습니다. 왜냐면 이 집을 보여주면 결국에 누가 막 집을 사겠죠? 그럼 집을 만약에 살 때 실거주 한다고 나를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. 왜 전세가 막 상승하는 시기니까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이 집을 보여주는 순간 나를 쫓아낼 수도 있는 예비 집주인이 보는 거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이게 법으로 뭐 문제되는 건 없어요.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뭐 특이하게 적어놓지 않은 한 뭐 그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안 보여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집을 한번 보고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집을 안 보고 살 테니까 뭐 집 안에 뭐 망가져 있는 거 있으면은 인테리어하게 한 1,000만 원, 뭐 2,000만 원, 뭐 3,000만 원 깎아주세요. 이런 걸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내부를 안 보여주는 세입자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한테 조금 싸게 팔아야 되니까 좀 억울한 거지. 이 사람 입장에서는.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집 보여줬다가 괜히 뭐 전세가 막 상승하는 이 분위기에서 계약갱신권 못 쓰면 어떡하냐면서 사실 서로의 어떤 이득 싸움을 했던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집이 거래가 된 경우들도 있지만 집을 안 보여줘서 집을 못 파는 경우들도 생겨요. 그러니까 집을 못 파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? 아,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계약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팔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제 많이 안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이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4년차 돌아오는 이번 계약건들은 최대한 임차인을 막 가려받으려고 합니다. 가려받으려고 하고 임차인의 어떤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의 어떤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보려고 그래. 물론 아파트나 이 주택이 경쟁력이 없어요. 경쟁력이 없고 막 그 뭐 공실 많은 동네고 뭐 지금 입주량 많고 이러면은 아무나 오세요. 제발 와주세요 이러지만 뭐 서울의 막 상급지에 조금 뭐 괜찮은 집들 이런 곳들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전세를 더 준다고 해도 일부러 조금 살짝 낮은 시세에 막 임차인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냥 비워두는 경우들도 생기고 수리비랑 뭐 중개사비 합쳐보면은 그냥 비워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. 그러면서 지금 이 임대차 3법에 처음 그 시작할 때 부작용이라고 예측됐던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.
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4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이 임대차 기간의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.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인가? 아마 2020년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.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었어요. 그래서 한 번 계약을 하면은 뭐 금액이 아주 높은 분들 아닌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년은 장사를 보장해라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5년 장사 보장.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늘어났어요. 그래서 10년으로 바뀝니다. 상가의 임차인을 한번 맞추면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10년을 빌려줘야 돼. 그러면 10년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? 거기다가 상가는 기본적으로 실사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임차 목적으로 빌려줍니다. 그러니까 임차 목적으로 빌려주니까 최대한 임차료도 많이 받아야 돼. 많이 받아놔서 수익률을 높여놔야지 팔리기도 잘 팔리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. 왜냐하면 이분이 들어왔다가 나 안 나갑니다. 막 이래버리면은 그냥 이 낮은 월세로 계속 가야 돼. 10년이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막 비워두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상권이 망해서 막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뭐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가들도 많지만 상권이 나름 괜찮아도 정말 좋은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계속 버티면서 안 내보낼 만한,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춰놓으면 다음 매수자가 참 좋아하겠다라는 게 들어올 때까지 비워두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전체를 다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은 차라리 비어있는 건물을 삽니다. 왜? 이거 명도 안 해도 되니까. 근데 여기에 뭐 중간중간 막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.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의무를 이렇게 지켜줘야 되니까 아직 한 7년 남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이 7년 남은 임차인 때문에 나머지 건물을 뭐 재건축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이분을 내보내려고 이제 명도 협상을 하는데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아직 한 7년 남았는데요. 그러면 저 7년 동안의 영업 비용이랑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다 물어주십시오. 해가지고 이제 이사비를 이제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돈을 낼지 나머지 비워두고 이자 내가면서 버틸지를 막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과거 같았으면은 5년이 임대차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3, 4년 남았어요. 그럼 이제 나머지 칸들은 이제 막 점점 하나씩 비겠죠. 그럼 이럴 때 이제 특약으로 다 적어가지고 재건축을 할 거고 뭐 다 부실 거고 하기 때문에 뭐 2년 정도만 뭐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특약도 쓰고 막 이런 걸 막 합니다. 사전에 여기는 단기 임대만 된다는 걸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10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요 7년 뭐 6년 남았다 그러면 아예 이 건물 안 팔리는 거야. 안 팔리고 뭐 한 3년 남았다 그러면은 이사비 엄청 주고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 다 비워두고 그래서 그 대로변에 사거리인데 그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 아주 횡하게 막 비어 있는 건물들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막 겉에 막 철거중 막 이렇게 써 있는 건물들이 있어. 근데 저긴 철거중이라고 쓴 지 한 2년 넘었어. 2년 넘게 철거중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칸, 밤에 보면 한 칸이 장사를 천천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이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나는 여기서 7년 정도 장사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?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거죠.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 건물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냥 건물이 한 몇 년간 비어 있고 한 2년 3년간 계속 비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건물도 그렇고 뭐 상가 임대차도 그렇고 이 뭔가 의무 기간이라는 게 되게 길어질수록 집 주인이나 뭐 임대인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높은 지역들 그런 곳들은 차라리 공실로 간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.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2+2가 아니라 3+3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. 3+3을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.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단순히 생각해봐도 뭔가 아닌 것 같죠. 3+3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공실이 더 늘어나고 요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6년치 전세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그걸 못 받아낼 것 같으면은 임차인의 어떤 성향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잘 봐가지고 최소한 이 사람하고는 뭔가 싸움이나 다툼이 덜 일어나겠지. 이런 사람들만 막 골라서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 마냥 이 뭔가 그 시장을 뭔가 경직시키고
이 거래를 좀 이렇게 막는 그런 정책들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. 요즘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이제 임대인의 권리가 이제 막 많이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나름 이제 그 뭐 판례도 쌓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시장의 어떤 균형이 맞습니다. 그게 균형이 맞는다는 게 공시를 두는 것도 이제 균형이 맞는 걸 수도 있고, 뭐 전세가 막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또 이제 균형이 맞는 거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닐 수 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나를 좋게 만들어주면, 나한테 권리를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법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,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나한테 좋은 법이 무조건 나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법 때문에 이제 그 쓰리 쿠션으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됐지 세상이? 막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, 이제 전세 사기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,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그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노인남님, 전세금으로 2주택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2주택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좋은 집을 한 채를 잘 마련하시고, 그래도 이제 돈이 남으면 그때 2주택 하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애매한 집 두 채 사는 것보다는 우선은 좋은 집을 한 채 사자가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트렌드가 깨지기를 저도 바라는데,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야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우선 그 흐름에 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2주택으로 가는 순간 여러 가지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.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실익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. 투자를 해보신 분들,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채만 있어. 그런 사람들은 뭐 한 채를 더 늘려가지고 얘를 뭐 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부동산 투자를 좀 오래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 지금 2주택을 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. 별로 없고, 권할 수는 있죠.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주택은 너무 확실해. 이 집은 나는 뭐 절대 안 팔아. 뭐 이런 집이 하나 있다면 뭐 나머지 한 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쉽진 않다. 왜냐면 세상에 변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팔 집을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내가 왜 2주택을 했지? 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산 사람입니다. 굳이 강남 아파트 안 사고 그냥 해운대 실거주 하면서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거 어떤가요? 뭐 부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뭐 지금 여전히 그런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 내에서도 최고로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들의 가격은 많이 방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부산에서 최고로 좋은 곳, 그거랑 이제 서울에서 뭐 중상급의 뭐 입지 라고 그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산이 나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들어요. 근데 이제 최상급이라는 개념이 부산은 이제 서울에 비해서 더 좁은 거죠. 훨씬 더 좁고 단지도 딱 정해져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단지들도 입지나 위치라는 게 명확하고,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금액대로 조금 더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이 지금 인구가 감소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청년층들도 막 다 떠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뭔가 활력을 잃고, 그다음에 어떤 뭐 좀 대기업들도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의 미래가 막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보면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산 집값이 막 다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, 아주 좋은 것들,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막 상승하기도 하고, 거기다가 이제 특정 지역의 막 신축인데 막 고층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가격이 오히려 막 많이 비싸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양극화는 계속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내가 지방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방에는 집을 안 가지고 있겠다. 나는 무조건 다 서울로 옮겨놓겠다. 이게 뭐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부산에 나는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건가? 라는 게 좀 걱정되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냥 부산이든 대구든 이런 생활권 내에서 약간 탑으로 치는 데 있잖아요. 최고로 치는 그런 입지는 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구성남 입지는 어때요? 구성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요즘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, 또 이제 구성남이라고 하는 어쨌든 뭐 8호선 라인은 언덕도 많고 뭐 그렇긴 합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평지였으면 더 비쌌겠죠. 위치 자체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신도시들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8호선도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고, 그리고 이제 뭐 교통도 뭐 나쁘지가 않아요.
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되게 좋은 입지죠.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기만 하면, 집만 좋아지고 차차 인프라가 좋아지면 한 10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지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뭐 굳이 내가 투자를 뭔가를 한다거나 실거주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구성남 쪽에 뭔가 털을 잡겠다 하는 게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